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존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증언하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류하라고 했으며 교회 밖으로 나가 나누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프란치스코 경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존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외방선교회 소속 윤기호 요셉 신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기호 신부님의 개인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기호 요셉 신부입니다. 예, 이번에 그 뉴질랜드를 오시게 되셨는데요. 예, 어떤 일 때문에 오시게 되셨나요? 네,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는 해외 선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 신부님들 자체가 평생 동안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한국외방선교회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해외 선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목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본부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원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제들을 해외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국 외방선교회 후원 회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도 저희 한국 외방선교회 후원 회원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분들을 좀 만나 뵙고 격려해드리고 좀 감사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또 모금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그 외방선교회 소속이신데요. 과연 그 외방선교란 어떤 곳인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외방선교란 어떤 곳일까요? 네, 외방선교회는 파리 외방선교회를 맏형으로 그 뒤로 이제 해외 선교를 전담하는 단체들이 생겼는데 현재 교황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선교 전담 단체로서의 외방 선교회는 약 2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외방 선교회는 자기 나라에서 설립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에 가서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한국의 외방선교회가 언제 그 설립이 되었을까요? 한국 외방선교회는 1975년 2월 26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으면서 설립일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신학생을 이제 76년도부터 모집하고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외방선교회를 제일 처음에 설립하신 분이 그 최재선 주교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분이 그 설립할 때 아마 그 설립 취지도 아마 물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최재선 요한 주교님께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를 이제 설립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설립하시면서 당신의 사제로서 주교로서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외국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독특하게도 중국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독특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초로 영세를 받은 그 분이 시작을 해서 시작한 그런 한국 교회, 한국 천주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해외 선교 단체, 특히 프랑스 외방선교회, 파리 외방선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00년도에 들어와서는 메리놀 외방선교회라든지 골룸반 외방선교회 등등의 외국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재선 주교님께서 저희 한국 외방선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을 감사해야 한다. 물론 하느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곁에서 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준 외국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에 가지고 느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것을 갚아 나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만이 제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고, 감사와 보은을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설립하면서의 기본 정신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창립된 지가 이제 45년이 되어 가는데요. 예, 선교 사제도 이제 많이 그 파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그렇게 그 파견이 시작되셨나요? 네, 저희 설립자 주교님께서 이제 1976년도부터 신학생들을 모집 양성하기 시작하셨는데 1975년도에 설립 이후에 당신께서 직접 신학생들을 모집을 하셨어요. 전국을 네. 돌아다니시면서. 그래서 76년도에 대신학생 그리고 소신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부터 양성이 시작이 되어서 군대,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가장 빨리 되셨던 분이 1981년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서품받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서 그때 파푸아 누기니로 파견하기를 결정을 하셨는데 네. 선교사 한 사람이 혼자 처음으로 나가서 개척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교구 사제들 중에 준회원으로서 몇 분을 이제 영입을 해서 네 분이 한 팀이 되어서 파푸아 누기니에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외방 선교회는 보니까 이제 총재 주교님과 이제 총장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뭐 하시는 일이 서로가 뭐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교회법적인 것을 이제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배 선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보고 배운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총장 신부님이 그 선교회의 실질적인 일이나 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교회법적으로는 총장 신부님이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늘 정식 목자이신 주교님이 최종적인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총재 주교님의 그 현직 교구장 주교를 저희 총재 주교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 일대 총재는 보니까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일대 총장에는 또 조영구 야거보 신부님이 하시고요. 네. 예, 지금은 어느 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예. 이제 설립하는 당시에 저희 설립자이신 최재선 요한 주교님은 당시에 은퇴 주교의 신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직 교구장님이 법적인 책임자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규정 때문에 정진석 주교님께서도 한국외방선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라서 법적인 총재로 이제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으로 당신이 이제 총재로 활동을 하셨고, 초기에는 총장 신부님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제 신학생들의 양성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원장 신부님이라고, 그 실제적인 이제 업무는 주로 원장 신부님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81년도에 사제가 파푸아뉴기니에 파견이 되면서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안에서도 이 선배 선교회들이 총장 신부님이 실질적인 모든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희도 배웠고, 그러면서 그때 조원규 수원교구의 중진 신부님이셨던 조원규 신부님을 초대 총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신 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총재 신부님과 총장 신부는 지금 어느 분이 맡고 계신지요? 네, 지금은 이제 조원규 초대 총장 신부님은 수원교구 출신이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서품을 받고 선교지에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선교 사제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기본적인 이제 경험의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충분히 익히게 되었을 때,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정두영 신부님이 2대 총장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본회 출신의 총장님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7대 총장님으로서 김동주 바오로 신부님이 총장 신부님으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총재 주교님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법적으로는 초대 총재로서 정진석 당시 청주 교구장님이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때 한국에서 해외 선교 전담 단체에 대한 경험이 교회법을 공부한 분들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조금 혼선이 있었고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초대 총재 주교님이 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저희 초대 총재로 계셨는데,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 전문단체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교황청에 보고하고, 네. 그 교황청에서 저희의 회원을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현직,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에서 한국외방선교회를 돌볼 수 있는 현직 교구장이 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답변을 얻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물론 학생 시절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약간의 이제 혼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설립자이셨던 저희 최재선 요한 주교님은 총재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신학생들과 같이 사시다가 그야말로 한국외방선교회의 모든 실질적인 재정 문제나 신학생들 양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총재 주교님한테 이제 맡기시면서 그 당시에 2대 총재로서 수원 교구장님이셨던 김남수 주교님께서 담당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가 수원교구 산하 소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8년도에 네.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수원교구에서 김남수 주교님께서 당신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설립자이셨던 최재선 요한 주교님께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이어야 맞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수도교구 소속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교구장님이셨던 김수환 주교장님께서는 1970년대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아직 해외 선교를 전담하는 단체로서
단체가 설립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렇게 보셔서 서울교구 설립을 좀 반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교구로 1978년서부터 자연스럽게 총재 주교님이 김남수 주교님이 총재직을 맡으시면서 저희도 수원교구 소속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 25년 정도 있다가 김남수 주교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 한국의방선교회 관련된 사항을 후임 주교님이신 최덕기 주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덕기 주교님께서 이제 다시 주교회의에 상정을 해서 한국의방선교회는 서울교구 소속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청원을 이제 네. 드렸습니다. 저희 그때 사제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제 설명도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청주 교구장님이셨던 정진석 주교님께서 서울 대교구 교구장님으로 네. 오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 한국의방선교회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정진석 대주교님께서 흔쾌히 한국의방선교회가 서울교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도 초기부터 알고 계셨기 네. 때문에 당신이 한국의방선교회를 서울교구 소속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다시 서울교구 소속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총재 주교님으로서는 1대 정진석 니콜라오 주교님, 그리고 2대 김남수 주교님, 그다음에 다시 4대가 바로 이제 최덕기 주교님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가 최덕기 주교님이셨고 4대가 정진석 추기경님으로 다시 바뀌셨고, 지금은 이제 서울교구 후임 추기경님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지금 5대 총재로 계시고요. 저희 사제들은 이제 1대 초대 총장으로서는 조원규 야고보 신부님, 네. 2대 3대는 저희의 본회 출신이신 정두영 보나벤투라 신부님이, 그리고 4대, 5대는 이제 김명동 네.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그다음에 6대는 이제 김용재 신부님, 그리고 지금은 7대에 김동주 바우로 신부님이 저희 총장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예, 현재 그 외방 선교회, 그 해외 선교지가 아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신분들이 파견되셨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제는 75명입니다. 네. 75명인데 8개 나라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직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제들이 55명이 8개 나라에 네.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 명은 본부에서 지금 1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발령대기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나와서 한국에서 오래 체류해야 하는 신부님이라든지 혹은 이제 유학을 해야 하는 신부님들도 계셔서 항상 한국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항상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선교지가 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예, 선교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1년도 처음으로 파견되어서 나갔던 파푸아 누구기니, 거기에는 이제 지금도 저희 이제 사제들이 나가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파푸아 누기니 하고 두 번째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대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모잠비크, 필리핀, 멕시코, 미국, 알래스카, 이렇게 지금 8개의 나라에 나가 있는데요. 네. 파푸아 누기니는 이제 1981년도에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가 가장 초기에 선교 초기의 활동 지역이라서 지금 12명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네. 12명이서 2개 교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마당 교구, 바닷가에 있는 마당 교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 선교 사제 활동 상황을 이제 보시고 나서
산악지대에서도 저희 사제들을 요청을 하셔서 네. 지금은 이제 맨디 교구에도 나가 있죠. 그래서 두 교구에 합쳐서 지금 12이 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맨디 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진도 7.6의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네. 아주 맨디 교구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저희 신부님들도 이제 많이 그쪽 맨디 교구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한국예방선교회에서는 이제 해마다 하는 자선음악회가 있는데 자선음악회에 맨디 교구 지진 피해 분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자선음악회를 해서 작년에 이제 도와드린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대만에는 신축 교구에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90년도에 첫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 저도 첫 진출자로서 3명이서 진출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저는 6년간 거기서 살다가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돌아온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축 교구를 넘어서서 타이베이 교구 그리고 최근에는 재작년에 화련 교구까지 진출을 해서 세계 네. 교구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그 체제 아래에서 정식으로 저희의 종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허락을 안 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어쩌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조건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을 저희가 나가서 도와주게 되면 종교 활동도 묵인해주는 그런 형태의 예, 그렇군요.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천성에서 나환우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의 2세들, 고아들을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적극적인 것은 이제 허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미사 드리고 필요한 신자분들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 주고 하는 것은 허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좀 어렵게 살고 있죠. 네. 그렇게 살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렇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인데요. 네. 캄보디아는 이제 신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곳이라서 저희 사제들이 거기도 2개 교구에 나뉘어져서 푸놈펜 교구에서는 저희가 주로 NGO 단체들과 더불어서 연대를 하면서 거기도 사회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미용 학교라든지 오토바이 수리하는 그런 기술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동 진료 하는 그런 이제 의료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쪽 푸놈펜 교구 외에 깜뿡짬 교구에서는 이제 본당 활동을 도와주면서 교육 사업과 관련된 본당과 연관이 된 그런 학교 시설에도 나가서 돕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진출한 곳이 모잠비크인데요. 네. 모잠비크는 이제 아프리카 중앙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가난한 나라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본당 중심으로 저희가 돕고는 있는데 본당 지역이 굉장히 넓은 곳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신부님이 이제 리칭가 교구라고 하는 모잠비크에서도 북쪽에 해당하는 그래서 저도 그곳을 이제 처음에 진출하기 전에 총장 신부님하고 저하고 리서치를 갔었는데 네. 리칭가 교구 안에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맡아서 사목해 주기를 바라는 그 지역은 주로 이제 탄자니아 경계선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북쪽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잊혀진 지역 네.
포 같은 에리아,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신부님이 이제 리칭가 교구 안에서 돕고는 있는데 한 본당 같은 그런 경우에 마루빠라고 하는 그런 본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부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동서로 200km, 아, 예, 그렇군요. 남북으로 300km가 네. 한 본당 관할이라고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도 수십 개씩이고 공소를 돌면서 가서 미사하고 하는 것 자체도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며칠씩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사목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지역인데 필리핀 지역은 2007년도에 저희가 진출했던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있는데 필리핀은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10년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필리핀은 가톨릭 교회 나라 네,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필리핀이냐.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은 맞습니다. 가톨릭 천주교를 국교로 하는 가톨릭 국가이고요. 그런데 이제 1521년도에 스페인 마젤란이 필리핀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지화하는 하면서 국교를 천주교를 정하긴 했는데 네. 교리 가르칠 수 있는 사제들이 없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세를 주기 시작하면서 교리 없이 영세를 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영세 받은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필리핀 인구가 1억인데 2017년도 말 통계로 알고 있어요. 네. 1억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톨릭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82%, 85% 그러니까 네, 상당히 8,200만, 8,500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중에 가톨릭 영세를 받은 이후에 사제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개신교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가톨릭 영세를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 개신교 신자도 다 포함이 되어서 그 정도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8,200만 가톨릭 인구라고 쳐도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가톨릭 그 주소록에 나와 있는 신부 사제 숫자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8,700 몇 명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아마 사제들이 해마다 몇십 명씩은 늘어서 한 지금쯤 아마 8,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냉담자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 수를 비하면 사제 한 사람당 한 9,000명 정도가 예. 신앙생활을 도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제가 많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약 500만이 남짓한 가톨릭 신자 중에 네. 사제 수가 약 한 4,700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00대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랍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세계 교회 기준은 대개 3,000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교회는 1,100대 1 정도 된단 네. 말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약 9,000대 1. 그 정도 되니까 네. 사제들이 미사하기가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 한국의방송교회에서 좀 보았고, 그래서 사제가 많이 부족한 곳에 저희가 이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어서 필리핀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지요. 네. 그리고는 이제 지금도 주로 산악 지역에 있는 바기오 교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라서 필리핀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멕시코 교회의 시작도 1521년이고요. 필리핀하고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도 신자 비율이 뭐 80 몇 프로이고요. 그리고 거기도 사제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거기 깜페제 교구라고 멕시코 카리브해 밑에 그 연안 지역에 그 교구에서 시골 교구에서 저희 신부님들이 지금 8분인가 그렇게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알래스카에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 선교 사제를 요청을 해 오셔서 네. 저희가 지금 4명이서 가서 2개 교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8개 나라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선교 활동의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외방 선교에서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그 해외로 나가시는데요. 예, 그런데 그 외방 선교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 수업을 이제 받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네. 거쳐서 양성을 이제 해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다 문교부 등록된 네. 그런 그 학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고졸 졸업이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2년을 마치거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서 편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편입해서 들어오면 2학년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1학년부터 다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대개 지금은 8년제거든요. 네. 8년제인데 저희 한국의 방송교회는 거기에다가 영성의 해 그리고 해외 선교 실습의 해 그래서 2년을 덧붙여서 저희 한국의 방송교회 양성 과정은 10년을 네, 해야 10년이군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군대 한국 남성으로서 군대를 마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12, 13년이 걸리게 되고 군대를 마치고 다녀온 뒤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 걸리죠. 그런데 저희가 따로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뭐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나 재정비나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립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구 신학교에 의뢰해서 네. 거기에서 사제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덕은 거기에서 닦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국외방선교회는 신학생들을 따로 학교 기숙사가 아닌 신학생들을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생들을 따로 양성하는 신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학기 도중에는 교구 신학교에 보내면서 네. 공부를 하고 저희 신학원으로 돌아오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일과와 강조하는 교육을 거기서 따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렇다면 그 신학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5년간 수원교구에 속해가지고 수원 신학교에 이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한국의 방송교회에서 자체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방송교회 소속으로서 신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양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이제 선교회 장상 신부님들의 이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력이 충분 조건이 되어야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게 되죠.
수원신학교에 여태까지는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 가톨릭대학을 입학해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수원신학교가 시작이 된 1984년도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수원교구 신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거기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1, 2학년 때에는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지요. 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한국외방선교회 자체 내에서는 그 기간을 신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좀 말하자면 심화하면서 자신들에게 성소가 한국외방선교회 성소가 있는지 분별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1, 2학년을 같이 다니고 신학원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성소 분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제 면담도 하고 별도의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교육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을 마치게 되면 저희가 영성의 해를 가집니다. 휴학을 1년간 하고 저희가 영성의 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원 근처에 있는 수련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기관 장소와 별도의 이제 그 수련장 신부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선교사로서 설립이 된 그런 이념과 저희의 이제 회원과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죠. 그래서 그것을 익히면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좀 맛보기 형식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 선배 신부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보내서 그야말로 겉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필요한 일을 조금씩 돕고 하면서 선교 활동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게 하고 도전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특히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어학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현지에서 물론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이제 힘든 그 과정을 도전적으로 이제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이 언어나 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내 앞으로 미래 삶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이제 신학원 안에서 수련원 안에서 지내면서 이제 수련장 신부님하고 자신의 이제 변화라든지 자신의 어려움이라든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자주자주 체크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성의 해를 지내고요. 그렇게 해서 영성의 해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지내면 이제 평가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의 이제 말하자면 수도회로 말하자면 그때 처음으로 수도자로서 수련기를 마친 사람들이 이제 유기서약을 서원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제도를 이제 일부 받아들여서 유기서약을 이제 첫 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회원으로서 유기회원으로서 이제 교회법적인 용어는 기한부 합체 요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도회에서는 뭐 유기회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이제 유기회원으로서 해마다 자기 서약을 갱신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도 1년간 한국외방선교회의 회원으로서 직분에 맞게 물론 직분은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해외 선교 사제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그러면서 선교 사제로서 한국에서 사는 이제 그런 서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게 되지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을 그렇게 이제 지내고요. 5학년을 마친 뒤에 이제는 이제 해외에 1년간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을 나가서는 그때 그 실습을 나가서는 이제 현지 언어나 문화를 익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금씩 돕고 그러기는 하죠. 그래서 1년을 거기서 살고 돌아와서 다시 1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 부재서품을 받죠. 아, 예. 예. 그러면서 부재서품을 받기 전에 저희 한국해방선교회에서 이제 한국해방선교회 선교 교회 제도 안에서는 부재품을 받으면 정식 성직자거든요. 네. 예. 성직자가 되면서 저는 한국해방선교회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부재품을 받고 한국의 제도 안에서는 이제 부재품을 받은 뒤에 1년 공부를 다시 한 뒤에 네. 사제서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본부에서 잠깐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바로 선교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어학연수부터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양성 과정을 이제 하게 마치고 사제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네. 나가게 그렇게 해서 됐죠. 이제 사제가 되는데 한 10년이 이렇게 걸린다는 네, 그런 말씀이고. 예, 선교제 그 언어 습득이 아마 무엇보다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선교지가 한번 확정되면 뭐 그곳으로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밖에서 또 갈 수가 또 있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선교지 한번 간 곳에서 일생 동안 사는 것을 저희들 안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래 머물수록 배우는 게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게 많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젊은 선교회로서의 한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몇 년을 살면서 어려움을 이제 느끼면서 살게 되지요, 당연히. 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자신이 이런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편안한 선교지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내가 적응을 하는데 비교적 편안한 적응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 선교지에서 기본적으로 한 곳에 나가게 되면 그쪽 파견지 교구와 맺은 협약이 저희가 5년마다 교구와 저희 한국해방선교회 간의 선교지 교구와 저희 한국해방선교회 맺은 계약이 이제 대개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에서 한국해방선교회 소속 사제로서 파견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준해서 5년을 한 텀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5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여기에서 적응하면서 행복한 선교사제로서 살기에 좀 어려움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때 좀 기다렸다가 다른 선교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언어의 능력도 많이 다르고 네, 그렇겠죠. 적응을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적응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그 언어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 문화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푸아뉴기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쌀이 흔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초기에 1980년도에 갔던 우리 신부님들은 쌀을 정말 얻어먹지 못한 때가 대부분이었고 나중에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그 수입해 오는 쌀 그리고 또 한국은 또 기본적인 쌀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명절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먹는 거 그렇게 쌀이 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 뭐 을 먹고 이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젊어서 30대 때는 기본적으로는 적응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너무나 적응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병이 나서 다시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병이 나서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서 도무지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래도 좀 나은 곳으로 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좀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신부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본의 사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교회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교사제를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곳에 힘들어도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선교지를 늘려오다 보니까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선교지 경험이 있는 신부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끼어서 가면 그 공동체가 비교적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 경험을 했던 신부를 같이 끼어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군데, 두 군데 혹은 세 군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대만에서 6년을 살아서 저는 다시 이제 선교지를 이제 나가게 될 때 다시 대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마침 필리핀이 그때 시작한 지 새 사제들이 2007년도에 가서 서풍을 받은 사제들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어서 적응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불안한 구석도 좀 있어서 네. 경험 있는 신부가 가서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됐었죠. 네. 그런 것처럼 대개는 뭐 한 두세 군데의 경험을 선교지 경험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도 네.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신앙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여러분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신앙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외방송계 소속 윤기호 요셉 신부를 모시고 외방송계와 해외 송계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